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상암동의 경제 전문 포장마차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를 맛있게 요리해줄 경제 전문 기자 3명 소개해드리죠. 먼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제 뉴스를 브리핑한다기보다 세 줄 요약 정리하는 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네, 오늘은 또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큰데요. 한 분씩 갖고 오신 재료 잠깐씩만 보여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고란 기자? 예, 요즘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좀 많아졌는데요. 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핫하죠.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수호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네. 예, 트위터로 롯데그룹을 어, 언급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미국에 진출하는 롯데 등 대기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롯데 그 총수 만나서 왜 만났나 궁금한 그런 내용들이고 안승찬 기자는 어떤 재료예요? 저는 지난주에 했던 미중 무역 전쟁 네. 시즌 2로 시즌 2로 일주일 만에 시즌 2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맛있는 경제포차 요리가 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인터넷 라디오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반면에 미니는 공짜입니다. 네. 오늘 그 조금 전에도 말을 했는데 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을 해서 사망했고 그래서 오늘 낮에 서울 광화문에서 이 택시 기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량 공유 서비스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박소 기자, 그 요즘 거리에 자주 보이는 타다 이게 불법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타다가 사실 이제 단기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네, 운전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여객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네, 이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네. 이게 이제 현행 법입니다. 여기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네.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타다라는 서비스는 이 법령의 빈틈을 노려서 네. 현재 11인승 카니발 차량으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이제 따라온다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다 차가 다 카니발이에요. 다 똑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다른 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카니발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또 왜 그렇죠? 카니발이란 특정 차종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11인승. 11인승 이상. 11인승 이상이어야 이상. 되니까.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은 편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아니 말 그대로 이게 네. 그 서비스법에 원래 카풀은 안 되는 건데요. 네. 거기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에 대해서만 네, 그 렌터카를 허용을 한 거거든요. 렌터카 이게 개념으로. 원래는 네. 무슨 그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왔을 때 단체 관광 뭐 이런 거 그럴 했을 때. 때 그런 거 하라고 약간 그 허용해 둔 건데 네. 이게 그 틈을 잘 노렸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운전기사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카풀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카풀 서비스가 어떤 부분을 노렸냐면요. 네. 그 법에 그 출퇴근 시간대에만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대가 우리가 보통 뭐 아침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출퇴근 시간에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된다. 네, 근데 그렇죠. 네. 사람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풀 서비스 업체들이 야 출퇴근 시간 다 다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택시 업체 쪽에서 약간 문제 제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제한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그 다음번에 나온 이 타다 등장한 서비스는 법의 그 11인승 요거에 네. 초점을 그 허점을 노린 거고요. 네. 작년에 분신 사태 발생했을 때 카카오가 시범으로 그 운영하던 카풀 서비스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재개가 됐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재개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네. 이게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그 외 카카오하고 뭐 택시 기사분들 뭐 정치권들 해가지고 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이래서 네, 맞습니다. 협의 네. 막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하루 두 번이 아니고 시간까지 딱 정해서 아침 7시부터 9시 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카풀을 허용한다. 소위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에만 네, 한다. 일반적인. 주말에는 또 안 한다. 아. 이렇게 사실은 시간까지 정해져서 그때 뭐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그때 대화에 참여했던 소수의 카풀 업체들은 우리는 반대한다. 또 택시 업계에서도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후속 협상이 아직 진행도 못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전히 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혁신 경제 얘기할 때 이제 공유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다 이런 서비스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하는 거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 다른 나라는 또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택시가 몰리는 절대적인 그 혼잡 시간이 있어요. 네. 그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서울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에 술 한잔 저녁 때. 네, 네, 마시고 네. 이제 거기서 저희 택시 집에 잡기 가려고 할 때 어렵죠. 네. 그때 보면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어디 가세요? 계속해서 헌별해서 태우려고 하고 네네. 또 이제 뭐 타시려고 하시는 분은 그냥 무조건 일단 문 열고 타게끔 하고 네. 이러고 하는 거가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승차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이런 택시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산악금을 내야 하거나 아니면 하루벌이에 치중하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이들이 다 좀 굉장히 치열하게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루벌이를 좀 벌충하려면 좀 내가 더 먼 거리를 좀 네. 원하는 거리를 많이 가야 된다. 장거리를 좀 가려고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그러니까 좀 된 상황이 거죠. 외국과는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네네. 사실은 네. 해외에서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네. 우버가 상장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우버가 세계 최대 이제 공유 자동차 업체에서 했는데도 그날 공교롭게 전 세계 우버 기사들이 다 데모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사실은 뭐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네. 여전히 그 내부에서 갈등이 또, 여전히 있어요. 네. 많이. 우리만 갈등이 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 보면 우버가 정착하는데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잡음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 법인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제로 전화를 하든지 하면서 하면 이게 택시 기사 개인 분들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개인 택시가 문제면 그 면허가 음. 지금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다가 네. 점점점 가격이 우버 같은 서비스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대요. 떨어지고 있군요. 그러면 네. 그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우버라는 그 업체가 보존해 줬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나온 혁신 경제가 만약에 기존에 있는 구 경제를 갉아먹어서 만약에 그 구 경제에 속했던 분들의 뭐 일자리나 아니면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하면 새로 나온 경제에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로. 네. 문자를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8235번님, 2616번님, 5398번님. 저희가 타다 얘기하고 있는데 타다가 카니발 말고 다른 차도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아, 저희가 자세히 제 확인을 말은 11인승 이상. 11인승. 네, 그래서 뭐 네. 벤츠 스프린터라든지 네. 현대 솔라티 이런 것도 이제 타다에서 일부 서비스 그러니까 일부 VIP 네. 서비스로는 이런 차량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11인승. 11인승. 그게 중요한 거군요. 법에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얘기를 좀 정리하고요. 고란 기자가 또 오늘 네. 야심차게 준비한 비트코인 네.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블록체인 미디어의 조인디에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네. 왜 이렇게 또 오르는 겁니까? 미처 아마 비트코인이 어느새 그렇게 됐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요? 지금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요? 오. 지금 현재 제가 와. 지금 보고 있는데요. 943만 원에 거래가 와. 되고 있습니다. 네. 943만 원. 네, 사실 그 연초만 해도 400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요? 그 연말에는 40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두 번에 뭐 굳이 표현하자면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네네. 만우절날 한 번 올랐고 만우절에 하필이면. 그때 맞아, 저희가 맞아. 다뤘을 네. 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또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뭐 만우절날은 어떤 해프닝이어서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든데 네네. 그 즈음에서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나왔고요. 최근에 오른 거는 일단 그 업계에서 보는 거는 이 벡트라는 네. 그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가 그 완전히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승인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와서 승인은 시간 문제다라는 네. 이제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 벡트라는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는 그 비트코인 관련 거래소들은 대부분이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그냥 그런 IT 업계에서 시작한 거래소거든요. 네. 근데 이 벡트를 만든 주체가 어디냐면은 IC이라는 거래소 그룹인데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뉴욕 증권 거래소 있잖아요. 오. 네네. 그거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글로벌리 한 25개인가 거래소를 갖고 있는 그 전통 금융권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네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아. 관심이 되게 높아졌고 좀 다를 것이다. 네, 뭐 이런 다를 기대감. 것이다 기대감이 있고 게다가 여기가 그 비트코인 선물이 왜 예전에 2017년 말에 뭐 나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기억이 기억이 안 너무 나죠. 멀어요. 네. 2017년이면. 아무튼 네. 비트코인 선물 나온다 이래가지고 막 기관 자금 들어온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요. 17년 말에. 아,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때 나왔던 선물과 지금 벡트에서 선보이려고 하는 선물의 차이가 뭐냐면 네. 당시 나왔던 선물은 그러니까 청산 결제를 할 때 그걸 그냥 달러로 해요. 네. 근데 여기 이 벡트는 청산 결제를 할 때 실제 비트코인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기관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현금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비트코인이 있어야지 청산 결제가 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벡트가 이제 주 키워드였군요. 네. 뭐 대기업 진출, 뭐 브라질 뭐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기업 하면은 나오시는 게 그 페이스북. 네. 네, 페이스북 코인 만든다는 얘기 나왔었죠. 네네. 예, 뭐 이거 엄청난 소식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존이 인수한 홀푸드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네. 여기가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겠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또 네네. 몰릴 수밖에 없네요. 그 피델리티라는 한 7조 달러 정도를 가진 이제 운용사가 있거든요. 네네. 아마 여기 펀드 드신 분들 꽤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가 그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조만간 내놓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미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 전문 운용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회사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었는데요. 네. 갑자기 브라질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었어요. 왜요? 왜 늘었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브라질. 네. 이게 아무래도 이 경제 지금 레알 환율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헤아라가. 그래서 아마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이쪽.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건데요. 실제로 그 그리스 금융 구제금융 사태가 났을 때 2013년 말에 키프로스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면서 비트코인 1차 상승기가 왔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 키프로스 사람들이 갑자기 뭐 헤어컷이라 그래서 예금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못 믿겠네. 음.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게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가자. 네. 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거죠. 나라가 흔들하면 이제 안전자산을 맞아요. 찾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전망이 워낙 또 네네. 극단적으로 갈렸잖아요. 이거는 정말 가치 있다. 앞으로 네. 비트코인 시대다 이러다가 또 코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보다 두 가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 뭐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뭐 시그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들 참여하는 거 보면은 뭔가 네네. 뭐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게 그래서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찾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 통화가 위험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안전자산이라는 걸 찾는데 오히려. 사실 네. 안전자산의 대명사하면 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을 이렇게 어떻게 사기가 쉽지 않아요. 네. 실물금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살 거예요.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이 다른 말로는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거든요. 음. 그 금과 성격이 비슷한데 디지털이다라고 네. 해서 훨씬 더 거래가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기관들까지 들어오니까 이거는 뭔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가라고 이제 사람 더 믿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다른 코인까지 올라야 되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덩달아. 네. 혹시 지금 안승현 기자나 박수호 기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뭐. 아니 저는 네, 관심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와 다른 통화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 대체 투자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네. 이걸 안전자산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이건 저는 약간의 아직은? 의구심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박수호 기자는 어때요? 저는 이제 뭐 그때 비트코인으로 살아보니라는 체험 기사를 아, 쓰느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기사 해서 참 많이 쓰세요. 네. 써봤는데 쓸 때가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어디서 1년 반 살아보셨어요? 전. 그러니까 안 사라지더라고요. 저 안 일본에서 사라졌다? 학교에서 살아보다가 네. 굶어 죽을 뻔했어요. 굶어 죽을 뻔했다. 네. 그 고란 기자님 저희가 이운영님 문자 주셨는데요. 암호화폐라는데 해킹은 왜 이리 많이 되나요? 암호화돼 있는데 해킹이라니 점점점. 네. 이 부분은 어때요? 해킹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조 지폐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발견하기 어렵죠. 근데 아무튼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지금까지 위조 지폐라고 하는 게 발견된 적이 없어요. 위조 지폐는 굉장히 어렵지만 네. 나오기가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갑. 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 암호화폐 자체가 해킹당한 게 아니고요. 그 암호화폐가 담겨 있는 지갑이 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이다. 네.
아, 오늘도 또 피해갈 수 없는 제가 세 엄청 줄 요약. 궁금했어요. 네. 고란 기자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아예 드랍 더 비트. 페북, 스벅, 아마존까지 비트코인 도입 러쉬. 비트 떡상 실검 1등 코린이들 가짜 러쉬. 투자 판단 투자 자목 투기했단 쪽박 러쉬. 국민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네, 고란 기자와 박수호 기자 그리고 안승자 기자와 함께 경제 포차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이 7953번님, 박수호 기자님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문자를 본 우리 안승찬 기자가 아니 말하기도 전에 이거 의심스러운 문자다 이렇게 어떻게 의혹을 순서도 문자. 돌아오기 전에 예약 미리 문자가 문자, 예약 와. 문자. 예약 문자. 아유,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다. 예, 잘못 친인 척이야, 푸셨네요. 친인 척. 네. 네, 뭐 박수호 기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바로 아이템 넘어가 볼까요? 롯데 비롯해서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들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잖아요. 저도 사진 한 장을 봤는데 한국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 만남이라고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이 트위터를 되게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죠. 네. 네. 역시. 근데 그 지난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나서 네.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 회장의 뭐 백악관 방문을 환영한다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네. 롯데가 루이지애나에서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을 오. 투자했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네. 한국과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네. 이게 한국 기업인 관련해서 트위터를 올린 게 전혀 없었는데 네. 이번에 당연히 만난 게 없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내년 재선도 있고 등등 이 경제 음. 뭐 좋은 상황을 자신의 성과라고 엄청나게 떠벌리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땡큐 삼성인가 그거 하면서 아. 미국에 공장 지어줘라고 맞아요. 이렇게 약간 네, 네. 압박한 거 있었잖아요. 뭐 사업장 접는다면 네. 엄청나게 트위터 통해서 욕하고 뭐 이러시는 분인데. 네. 네, 근데 이제 뭐 대기업 총수 특히 이제 국내 CEO를 이렇게 만나고 또 직접 언급한 거는 처음이니까. 이례적이긴 하네요. 근데 롯데그룹 하면은 기억나는 게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고초 많이 당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의 환대를 받았다.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도가? 아 정말 이게 시점이 좀 절묘하죠. 네, 네. 중국에 더 중국에서 더 찍히는 사업 못하는 거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래서 사전에 제가 롯데그룹의 모 임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취재를 하셨군요. 예, 네. 그 중국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를 하시면 오늘은 그 중국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미국 이야기만 좀 미국 했으면 얘기만.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네. 제 휴민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좀 해주시죠 왜? 자 일단 뭐 루이지애나 공장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이게 참 또 재밌어요. 어떤가요? 첫 삽을 뜬 시점은 2015년, 2016년 이때였거든요. 몇 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5월 9일에 이제 다 지었다. 그래서 준공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착공식을 할 때 왜 뭐 삽 뜨면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때 이제 유명인사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례적으로 준공식 할 때 축전이 딱 왔고 네. 그다음에 며칠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제 신동빈 회장을 불러서 환대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좀 환담이 공장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정치적이다. 정치적으로 이걸 좀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이유를 좀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한테 직접 투자하는 곳은 영웅 만들어줄게. 네. 네. 중국처럼 미국한테 흑자만 내고 기술 빼가고 이런 거 하고 안 될 거야. 이런 네.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중국을 혹시 자극할까? 네, 그것도 참 딜레마예요. 네. 이런 것만 좀 뭐 빼준다면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뭐 아름답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제가 이 네. 루이지아나 공장 기공식 할 때 가봤거든요. 오, 뉴욕에 있을 때. 왜 갔어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네, 때. 네, 여기 인터내셔널에. 네. 정말 루이지아나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롯데 공장밖에. 그래서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판이에요, 진짜. 벌판. 벌판에 날씨도 정말 안 좋거든요. 덥고. 근데 거기다 큰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네. 루이지애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롯데그룹 입장에서 환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환대를 받는 거에다가 조금 더 이런 조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롯데에서 처음에 그 그러니까 착공을 할 때만 해도 네.
루이지애나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들어오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공장을 짓고 있는 와중에 네. 너희 세제 혜택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러더니 음. 수백억 원 가량의 세제 세금 혜택을 깎아줬어요. 공장을 보통 짓기 전에 보통 이렇게 그 합의를 하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공장 짓고 있는 중에 네. 세제 혜택을 또 파격적으로 주고 그래서 이게 그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대규모 투자다 보니까 공을 많이 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죠. 치적으로 계속 삼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롯데만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때요? 다른 회사들은? 네, 아까 그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 투자 그러니까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하는 비율 중에 전체 4분의 1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년 내에 일어났습니다. 4분의 1이 네, 트럼프 4분의 1. 대통령 취임 2년 내. 네, 그러니까 오.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 착공이 됐고요. 네. 삼성전자, LG전자가 세탁기 공장을 여기서 지금 짓고 있고요. 또 음. 한화에서 태양광 모듈 공장 짓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보니까 첨단 기술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열심히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금 실제 깎아주는 게 이 기업들이 가는 요인이 되긴 될까요? 유인이? 네, 아무래도 그렇죠. 확실하게. 일단 뭐 관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관세 네. 장벽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게 관세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 만들면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안 만들 수 없겠죠. 네. 이번에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롯데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보고 있나? 우린 끈끈한 우방이야. 이런 메시지를 좀 목소리 톤이 보여주려고 달라졌어요. 한다. 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여러 이점이 있다는 걸 총리 참석을 통해서 네. 세계에 메시지를 준다. 네. 또 총리나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지금 살뜰히 챙기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얘기 안 하신다고요? 롯데 관련해서 안 하고 좀 예, 깔끔하게 어쨌든, 마무리.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세 줄로 요약을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이제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단정히 하고 지금 음악 깔리고 네, 음악 있습니다. 깔리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삼행시 트럼프로 삼행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행시입니다. 네. 안승찬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한국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럼. 이거 좀 어려워요. 럼 하다가 넘 타이밍 좋을 때 롯데 공장이 완공되니 이거 뭔가 네. 이상한데. 푸. 프하하 웃으며 하는 말. 네. 중국 보고 있나? 박수호 기자 진짜 땀 흘리면서 만든 게 티가 예. 나요. 네.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럼을 넘넘으로. 네, 넘넘 타이밍 좋을 때 이렇게도 가능하군요, 삼행시가. 네, 좋습니다. 안승찬 기자는 미중 무역 협상 시즌 2 일주일 만에 시즌 2라고 주장하고 분명히 제가 기억으로는 낙관 쪽에 좀 가까우셨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낙관적으로 실토. 얘기한 것 같아요. 실토해요, 그때. 실토. 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하여튼 분위기는 네. 심상치는 않습니다. 네. 뭐 이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10% 부과하던 걸 이제 25%로 올린다 네. 이렇게 하니까 중국도 그럼 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맞불을 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규모는 뭐 작지만 이게 네네.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절반. 특히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게 뭐 닭고기,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네. 이게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지금 농촌 지역인데 그렇죠. 이렇게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니까 좀 이렇게 핵심 지지층을 좀 타격을 주는 전략을 네.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재밌었던 게 중국의 이 반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네네. 이 중국의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올렸는데 뭐라고 뭐라고요? 했냐면 네.
중국이 보복하면 너희는 더 나빠지기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만만한 트윗을 올렸는데 몇 시간 만에 바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왔거든요. 몇 시간 만에 바로 네. 반격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추가로 막 올렸는데 네. 여기서 보면 오타들이 막 났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 다급하네.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식이냐면 네. 사담 by BY를 써야 되는데 BY라고 쓴다든가 이건 아, 굉장히 초등적인 오타 이런 식으로 민망해라. 났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충분히 대응을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좀 세게 나오니까 좀 당황하고 급하게 좀 트윗을 올린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해석인데 지금 네. 하여튼 중국 네. 분위기는 뭐 태극 정신으로 우리가 버텨야 된다. 그 뭐 결사항전 뭐 이런 거 무역 아닙니까? 전쟁이 아니고 인민 전쟁이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네. 좀 험악해서 좀 분위기는 하여튼 심상치는 않다. 중국 언론들이 굉장히 과격한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화적인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내용이고 또 미국의 전략이 있을까요? 이게 하여튼 그 겉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심하게 싸우는데 네. 조금 주목할 부분은 있어요. 그게 어떤 뭐냐면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 10일 0시부터 부과한다 이렇게 11 됐는데 0시, 네. 그러면 10일 넘었으니까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느냐? 부과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일 0시부터 미국의 땅에 들어온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네. 10일 0시 이후에 중국에서 떠난 물건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좀 시차가 있군요. 네. 근데 네.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보통 이제 배로 오면 한 3, 4주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음. 중국도 마찬가지 보복 관세를 네. 다음 달 1일 0시부터 부과하겠다. 이렇게 한 2주 이상 시간을 놔뒀어요. 아, 시간 좀 양쪽 벌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관세 부과를 발표는 했습니다만 네. 약간의 이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음.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이게 비유를 하자면 네. 마치 왜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 네. 싸울 때 음. 너 뒷산으로 올라와. 뭐 그래 나도 뒷산으로 올라간다 하는데 보통은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알아 해야 되는데 네. 2주 있다가 올라 까먹어요. 뭐 이런 셈이라서 네. 네. 말에 비해서는 사실은 약간의 협상 여지는 둔 것 아닌가. 아, 또 낙관론. 네. 또 낚아는 거죠. 특히나 네. 지금 하시다가 다음 네. 달에 그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여기서 아, 이제 네,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그때 뭐가 좀 혹시나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네. 아니 자신 있게 지르세요. 뭐 나중에 그냥 망신 나가면 됩니다. 네. 아니 그 시장에서 사실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종의 칵테일 효과가 아닌가. 칵테일 효과.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 나오거든요. 네. 칵테일 효과가 어디 가서 보면은 되게 시끄러운데 자기 이름 부르면 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것처럼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 싶은 팩트만 봐서 그 현실 판단에 조금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못 이기는 척 숙이지 않겠느냐. 뭐 협상 날짜 박아놓고 우리 안 갈 거야 하다가 또 가고 막 이래가지고 네. 뭐 좀 중국이 좀 자존심 확 죽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세게 나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배경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뭐 이건가요? 어떻습니까? 아, 그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게 중국이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워낙 중국몽 이런 걸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함부로 자존심을 굽힐 수 없다 이런 배경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이게 싸움이 안 일어나려면 딱 보기에도 내가 질 것 같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싸워서 내상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너무 비슷할 것 같아서 네. 나도 좀 다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싸우는 건데 이게 제일 나쁜 게 한 번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몹쓸 기대감 희망 섞인 이런 전망. 경우에 참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네. 객관적인 전력은 사실 미국이 우위예요.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작년부터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무역 전쟁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별로 안 올랐는데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꽤 올랐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네. 미국은 중국 물건을 안 들어오고 다른 물건을 사올 수 있었다. 네. 혹은 관세가 들어왔어도 미국 내에서 흡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반대로 중국은 파는 물건 가격이 관세 때문에 올라갔다는 뜻이라서 네. 더 타격이 있다 이런 중국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한
미국이 예를 들면 둘이 전면전을 벌였다. 그럼 중국이 한 1.5의 타격을 받으면 한 미국은 0.5 정도 타격이 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우리 안승찬 기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4399번님, 무역전쟁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새우등인가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9810번님,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 길어지면 우리 경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어떤 답변이 있을까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집니다. 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가 우리가 중간재를 미국에 중국에 팔고 그걸 수출하는 구조니까 중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같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뭐 우리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네.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어. 저기 우리 제작진이 되게 그럼 단순해요. 어디 그럼 어디 응원해야 돼요?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아니, 단순한 왜 질문을.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이겨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이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그 쟁점 중에 지식재산권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식재산권을 미국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중국이 지켜지기 시작하면 네. 우리나라랑 또 경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굳이 뭐 싸우자면, 굳이 편을 굳이 들자면. 편을 들면 미국 편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아니 왜꼭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이거. 네.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둘 다 이겼으면 좋겠어요. 둘 다 이겼으면 이기는 편 우리 편. 갑자기 롯데가 맞아요. 생각나는. 저기 정답. 이기는 편 우리 편 해야 됩니다. 네, 가장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안승찬 기자 오늘 또 세 줄 요약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래,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음악 나온다. 아, 네, 어우,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콧대에 높은 미국 횡포에 중국도 화가 단단히 났구나. 말싸움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는데 강호의 평화는 언제 다시 돌아올고. 오, 멋지다.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나요. 감정이 많이 해서. 시조에 어울리는 이 강호라는 말도. 네, 좋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안승찬 기자님 0172번님이네요. 네. 이거 굿모닝 FM에서 한 얘기네요. 어머나. 팬들이 맞습니다. 많으면 이런 문제가 맞습니다. 생겨요. 네. 원 펄슨 멀티 유즈라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수요일에 여는 경제포차 시간이었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